살다 보니 벌써 저도 60대 후반에 손주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손주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고요. 제가 아들 키우던 시절만 해도 부모 마음은 참 단순했어요. 밥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은 기본이고 몇 살 전에는 어떤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느니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느니 부모들도 공부를 해야 할 정도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손주 사진 보며 웃고 남편이랑 등산 다니는 아줌마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인생은 조금 특별했어요. 저는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무역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도 우리 집에는 외국 손님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책과 외국 잡지를 접하며 자랐죠. 그러다 보니 영어가 낯설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자가 결혼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는 진작에 끝났어. 앞으로는 여자들도 많이 배우고 넓은 세상을 봐야 해. 그러니까 너도 괜히 농땡이 피울 생각 하지 마.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친숙했던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 경시대회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재미있더라고요. 대학에서는 아동학을 전공했는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교육에 대해 공부할수록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부모님의 지원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아빠가 말했지. 공부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여자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 끝까지 해. 배움은 때를 놓치면 다시 잡기 어려워. 주변에서 별소리 다 해도 신경 쓰지 마. 여자 혼자 유학 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신 네 인생 살아주지 않아. 건강만 잘 챙기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와.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그 시절만 해도 여자 혼자 유학을 간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굳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냐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제 꿈을 막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고 등을 밀어주셨죠. 덕분에 저는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후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었어요. 아동 발달과 언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학회 발표와 연구 활동도 꾸준히 했거든요. 영어는 생활이었고 논문도 영어로 썼으며 외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도 진행했어요. 박사 학위를 마친 뒤에는 국내로 돌아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어요. 정신없이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며 지내다 보니 세월도 참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우리 아들은 저와 남편을 닮아 순한 성격이었어요. 공부도 적당히 잘했고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자라주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속 썩일 일 없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지금은 금융권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이 갑자기 저희 부부 앞에 앉더니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사실 얼마 전부터 소개팅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처음엔 저도 그냥 가볍게 만나보자는 마음이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지하게 앞으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긴장한 얼굴이었구나. 사람 만나는 거야 좋은 일이지. 괜히 뜻만 들여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데?
저희는 당연히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할 사람을 만났구나.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바로 다음 말을 꺼내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저도 갑자기 알게 된 일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제가 책임지고 싶고 그 사람과 아이 모두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잠깐만, 아이가 생겼다고? 그럼 결혼 이야기도 이미 서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냐?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상대 여성이 우리 아들보다 8살이나 연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아들이 30 중반이었으니 상대는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생겼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도 상황이고 우리가 반대해봤자 뭐 서로 의만상하지 않겠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 첫인상도 세련되고 똑 부러져 보였거든요. 아들 말로는 교육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대화도 잘 통하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돈댁을 직접 만나기 어려웠다는 걸까요? 며느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캐나다에서 생활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견례는 하지 못했고 양가 부모가 날짜를 맞춰 영상통화로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먼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합니다. 저희도 한국에 있었으면 꼭 찾아뵀을 텐데 거리가 있다 보니 마음처럼 되질 않았네요. 앞으로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라도 얼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들만 서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직접 만나 인사 나눠요.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서로 좋은 인연으로 오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화면에 대고 머리 숙여 인사를 하니 머쓱하긴 하더라고요. 화면 속 사돈 부부는 무척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한 걸 보니 좋은 집에서 자란 것 같아 그 점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굴 한번 직접 보지 못한 채 사돈을 맞이하게 되었죠. 저는 영어에 일가견 있는 며느리가 꽤 반가웠어요.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했고 해외에서 생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니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영어 이야기나 교육 이야기 하면 서로 말이 잘 통하겠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 있잖아요. 물론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굳이 먼저 꺼내지는 않았어요. 평생 살아보니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게 득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먼저 말하면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저는 원래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남편까지 넷이서 미국식 패밀리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입덧이 심해졌는데 미국에서 먹던 스테이크만 넘길 수 있다기에 간 곳이었거든요. 저희야 어디든 며느리가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따라간 거였죠. 며느리가 예약한 곳이었는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본인 집에 온 것처럼 이것저것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자주 와본 모양이구나 싶어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굳이 아는 척할 이유도 없었고 며느리도 좋은 마음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여기 처음 오시죠? 이런 데는 일반 레스토랑이랑은 좀 달라요. 직원이 와도 바로바로 주문 안 받고 이것저것 먼저 물어보는 것도 많고요.
미국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처음 오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며느리만 믿고 따라가야겠네.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에서 밥 먹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 팁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고기 굽기나 주문하는 표현도 다 따로 있어요. 괜히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원들도 한 번씩 다시 물어보니까 제가 옆에서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미국에서 살았던 기간만 따지면 며느리보다 제가 훨씬 길었지만 굳이 사람 민망하게 대놓고 지적할 필요도 없잖아요. 괜히 제가 뭘 한다고 나서는 사람처럼 보일 이유도 없었고요. 주문할 차례가 되어 직원이 스테이크 굽기를 물어봤어요. 저는 평소처럼 바짝 익힌 고기를 좋아해서 웃으며 말했죠. 저는 바짝 구워주세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해요. 여기서는 굽기 정도를 영어로 이야기해야 해요. 웰던으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을 향해 영어로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Well done, please. 마치 대단한 비밀 용어라도 알려주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니, 웰던이 바짝 익혀달라는 뜻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메뉴판을 보다가 제가 어느 단어 스펠링을 잠깐 헷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 들면 한글도 깜빡하는데 영어 단어 하나쯤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영어를 거의 안 쓰셔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은 영어 공부엔 관심 없으세요? 순간 분위기가 조금 묘해졌어요. 말은 웃으며 했는데 무시하는 기색이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설마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어서 한 번은 그냥 넘겨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며 말투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모른다고 알려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모른다고 깔보는 사람의 태도였거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도 교육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하, 원래 알던 것도 깜빡깜빡하고 그러더라고. 에이, 아버님,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그때 영어 교육은 알파벳에 하이, 헬로우만 알아도 잘한다고 칭송받던 때인데 제가 그걸 모를까요? 이제 그런 건 제가 다 맡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굳이 제가 박사 논문까지 영어로 썼다는 이야기를 해서 뭘 하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사람 취급받는 게 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을 겪고 나니까 며느리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아들과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손주도 태어나서 육아 때문에 바쁜 것 같았거든요. 원래도 자주 연락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상할 정도였어요. 전화하면 잘 안 받고 문자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 오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지요. 처음에는 애 키우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요. 저도 아이 키워본 사람인데 육아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것저것 물어봤다가 부담만 줄까봐 먼저 연락도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집에 가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손목 부상을 당해서 며칠만 손주 좀 봐달라고 저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야 손주 얼굴도 볼 겸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어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보고 있으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상했어요. 보통 부부 사이에도 존중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을 남편이라기보다 비서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두 번 우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다니까요. 한 번은 손주를 재우고 다 같이 밥을 대충 먹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더라고요. 물, 다른 말도 없이 물이라는 한 글자만 내뱉었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물컵을 가져왔어요. 저는 응? 하고 놀랐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잠시 후 며느리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물티슈? 아들은 마치 습관처럼 또 바로 일어났어요. 물티슈를 가져다 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부부인지 수행비서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결국 아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한 숟갈 먹다가 일어나고 또 한 숟갈 먹다가 다시 움직이고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더 웃긴 건 아들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나 싶고 괜히 속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부부 일에 부모가 함부로 끼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날은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하는 말에도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도 다시 떠오르고 혹시 그때도 이런 뜻이었나 싶은 비생산적인 생각도 들고요. 며느리는 자기 자랑이 정말 심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자기가 가장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외국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외제 제품은 무조건 최고, 국산 제품은 촌스러운 것, 외국 문화는 세련된 것이고 한국 문화는 뒤처진 것이라는 일명사대주의가 몸에 박혀 있었어요. 뭐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스러운 것을 좋아했어요. 해외 수입 제품들이야 물론 좋은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 한국 제품에 AS 잘 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괜히 비싼 것보다 오래 쓰고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몇 년 전부터는 고가구에 관심이 생겨서 집 인테리어도 많이 바꿨어요. 나뭇결이 살아있는 장식장도 들여놓고 오래된 반다디도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들여놓을 때마다 집 분위기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향도 꽃향기보다는 우디 향을 좋아해서 집안에 은은한 향을 피워놓곤 했는데 그게 또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어요. 손주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저는 과일도 깎아주고 간식도 꺼내주면서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북적했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시댁 올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런 건 정말 어디서 구하시는 거람? 요즘 집들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장식장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요즘 인테리어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스타일이잖아요. 요즘도 취향이 자주 바뀌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엔 깔끔한 게 좋았는데 요즘엔 나무 느낌 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오래 봐도 안 질려서 이런 걸 자꾸 들이게 되네. 며느리가 장식장을 한번 보고 반다제도 한번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요즘은 미드 센츄리 모던이 대세잖아요. 집도 최대한 심플하고 세련되게 꾸미는 게 유행이라 이런 분위기는 좀 뭐가 예쁜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소품 같은 거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해도 어머님 취향이랑은 너무 달라서 안 되겠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른 거니까요. 취향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한마디를 더 보태더라고요. 어머님 안목이 조금 not easy 하시네요. 쉽지 않아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촌스럽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나이 먹고 며느리랑 취향 싸움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 젊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영어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외국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제야 조금씩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자존심이 센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아래로 보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3살이 되던 해에 벌어졌어요. 그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연락을 그리 자주 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목소리부터 다급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오늘 시간 괜찮아? 갑자기 이렇게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원래 오늘 연차인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터져서 지금 꼭 들어와 달라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다급해? 쉬는 사람까지 불러내야 하는 일이라니? 엄마는 오늘 일정 있는 거고. 알고 보니까 그날 손주를 케어해주는 방문 선생님이 쉬는 날이라 아들이 집에 하루 종일 있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아들 회사에서도 아들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와이프에게 말하면 짜증낼 게 뻔해서 저한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아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아들을 종처럼 부리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도 조금 달라지긴 했거든요. 주위 이야기도 들어보고 SNS로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와이프에게 잡혀 사는 남편을 만점 남편 취급한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한 이상 남의 집 줬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워낙 많아서 저도 괜히 부모 욕심 부리지 말자는 마음으로 많이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알겠다. 내가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집사람한테는 미리 이야기해도 나중에 괜히 아무 말 없이 왔다 갔다고 오해 생기면 서로 불편하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야기해둘게. 엄마, 정말 고마워. 회사 일만 빨리 끝내고 최대한 일찍 들어갈게. 부탁 좀 할게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오히려 오랜만에 손주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괜히 발걸음도 가볍더라고요. 이것저것 간식거리랑 반찬도 조금 챙겨 들고 갔어요.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현관까지 뛰어나왔죠. 할머니 왔다. 오늘은 나랑 하루 종일 노는 거죠. 우리 블록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같이 밥도 먹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이 할미도 우리 강아지 얼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늘 뭐 하고 놀까나? 그 말 한마디에 피곤했던 게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오전 내내 신나게 놀았어요.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었죠. 점심으로는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볶음밥도 만들어 먹였어요. 아이도 즐거워했고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손주랑 둘이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아들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진짜 다행이다. 엄마 안 계셨으면 오늘 회사도 못 갔을 거야. 잘 놀아주고 밥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엄마한테 또 큰 신세를 줬네. 어쩌다 한번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 새끼랑 노는 게 힘든 일도 아닌데 다음부터는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 손주는 아빠가 오자 더 신나서 뛰어다녔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저녁 6시쯤 퇴근해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웬만해서는 며느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고부간에 자주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괜히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요. 이제 막 4시가 다 되어가는 참이니 지금 나가면 마주칠 일도 없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아들도 당황해서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죠.
당연하지만 이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올 사람이 더 있겠어요?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죠. 여보, 일찍 왔네? 그러자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 유치원 행사 있어서 일찍 끝났다고 했잖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까먹은 거야?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 며느리는 이윽고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는 잠깐 당황하더니 금세 표정을 바꾸고 웃더라고요. 어머님도 와 계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슬쩍 아들을 쳐다봤어요. 분명 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이야기해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모른다고 하길래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종수야, 너 미리 얘기 안 했니? 아들이 순간 제 눈을 피하더니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 엄마, 그게 회사 들어가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 진짜 그걸 깜빡했어. 아이고, 이 녀석 또 일을 만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며느리 앞에서 아들을 더 몰아붙일 수도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상황상 아들이 손주 봐달라고 불러서 왔다고 말하면 괜히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둘러댔죠.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잠깐 들렀지 뭐. 마침 시간도 돼서 강아지 얼굴도 보고 이제 슬슬 일어나려고 했는데 덕분에 네 얼굴도 오랜만에 봤네. 나는 그럼 이만 가보마. 아, 그러셨어요? 기왕 오셨는데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표정은 썩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며느리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소파 끝에 어정쩡하게 앉아서 괜히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TV라도 켜야 하나 싶다가도 남의 집에서 혼자 리모컨 잡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죠. 저녁 같이 먹자는 말도 형식상 꺼낸 말인지 나보고 저녁 준비를 하라는 말인지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부엌 쪽을 힐끔거리며 혹시 뭐라도 도와야 하나 싶었지만 괜히 나섰다가 더 눈치 보일까봐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0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빼꼼 열리더니 며느리가 아들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처음에는 부부끼리 이야기하나 보다 했어요. 부부가 둘이 할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허락도 없이 애를 누구한테 맡기지 말라고. 내가 싫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또 네 마음대로 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들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아마 변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내가 네 엄마 무식해서 애 맡기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땐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살면서 별의별 말을 다 들어봤지만 무식해서 손주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문짝 하나 두고 밖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 말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부러 제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 아들에게 저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다는 게 무슨 경우냐 이 말이에요. 부모를 욕보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건 아니잖아요. 순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참았어요. 무엇보다 옆에 손주가 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면 결국 난처해지는 건 아들 결혼 생활일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저 막대 먹은 며느리 이대로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 찾아가 따질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가서 한마디 한다고 달라질 사람 같지도 않았고 괜히 시어머니가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운데서 제일 힘들어질 사람은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얼마 후 며느리 유치원에서 신입생 모집 설명회와 공개 참관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싶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제가 며느리를 찾아가 말다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평소 며느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이 바로 거기였으니까요. 그럼 답은 간단했죠. 저는 복수의 날을 바로 그날로 잡았어요. 영어 유치원들은 원래 입학 전 예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수업을 받는지 보여주고 원장이 직접 교육 철학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름을 다르게 적어 신청했어요. 행사 당일에는 혹시라도 알아볼까 싶어서 가발에 모자, 선글라스까지 쓰고 갔고 평소에는 입지도 않는 옷으로 메이크오버까지 했어요. 준비를 다 해놓고 거울을 봤는데 저도 잠깐은 낯설더라고요. 이 정도면 못 알아보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수십 명의 학부모들 틈에 섞여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며느리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샵에 가서 풀세팅을 받고 온 건지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를 잡는 모습도 꽤 익숙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평소에도 이런 설명회를 자주 했던 모양이었죠. 저희 유치원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조기 교육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아동학을 전공한 제가 해외 선진 교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식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에 대한 감정 때문에 괜히 꼬아서 듣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PPT도 다시 보고 설명도 다시 들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PPT를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중 언어 환경은 아이들에게 언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언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어만 사용하고 있고 선생님들께도 그러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 입소하시게 된다면 가정에서도 가능한 영어만 사용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영어를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며느리가 어찌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수년 전에도 저런 말은 이미 구식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아동 언어 발달 분야에서는 오래전에 폐기된 주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어릴 때 다양한 언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인지 발달과 언어 습득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마치 최신 교육 이론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니 제가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제야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천천히 영어로 질문했어요. 방금 전 이야기한 이중 언어 교육 이론에 대한 논문이나 사례를 알 수 있냐는 질문이었죠. 학부모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 와중에 순간 며느리 표정이 굳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긴장해서 그런가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 학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질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며느리가 제 말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전문적인 단어를 섞어서 얘기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처럼 발음을 조금 굴리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원장님께서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해외 논문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저도 미국에서 아동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순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원장이 영어 질문 이해 못한 거 맞지?
아니, 영어 유치원 원장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말이 되나? 심지어 저분도 전문가인가 본데요? 하나둘 수근거리기 시작하더니 며느리 얼굴도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손을 들었으면 끝까지 확인해 보는 게 맞겠더라고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 건지 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 소개된 자료를 하나씩 집어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연구 결과와는 조금 다르네요. 그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수정된 내용이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권장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영어 환경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분명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최근에 발표된 해외 논문이나 학회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신 걸까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제가 워낙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이라 혹시 최근에 다시 바뀌었나 싶어서요.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나오면 며느리가 대답을 했고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며느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처럼 화려한 영어 단어는 계속 늘어놓는데 정작 제가 묻는 핵심 질문에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을 멈출 이유가 없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던 학부모들도 하나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메모하던 손도 멈추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생각보다 전문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한데 내용에 알맹이가 없어. 그러게요. 교육 철학이라는 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 같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며느리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사람들 시선을 피하듯 다급하게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따라갔어요. 굳이 뛰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분위기는 충분히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원장실 앞에서 며느리를 불러 세운 뒤 저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그 표정을 보는데 저를 알아본 게 아니라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온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모은 자료였죠. 며느리가 경쟁 영어 학원과 유학 컨설팅 업체를 학부모인 척 돌아다니며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자료를 받아갔던 기록, 신입생 부모인 척 신분을 숨기고 경쟁 업체 프로그램을 조사했던 정황들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교양과 품격을 이야기하면서 식당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막말을 하던 모습이 찍힌 사진과 증언까지 함께 넣어뒀어요. 봉투를 넘기던 며느리 손이 눈에 띄게 떨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유치원에 우리 자식들 손주들 맘 놓고 맡길 수 있겠어? 어머님, 지금 제 뒷조사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제 유치원 망치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죠? 맞죠?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화를 낼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죠.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너가 지금 나한테 그런 투로 얘기할 입장이니? 지금 이 자료 여기 있는 학부모들한테 바로 뿌릴 수도 있어. 그 말을 하는데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하나둘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싹 바꾸더니 허둥지둥 봉투를 제 손에 받아 자기 품에 숨겼어요.
어머님, 손주 영어 교육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제가 이따 수업 끝나면 원장실에서 따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이 순식간에 저를 모르는 학부모 대하듯 연기를 하는데 그게 더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사람들 시선을 피해 원장실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 더 웃긴 상황이 벌어졌어요. 쉬는 시간 이후에는 원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학부모들도 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이 나오더니 원장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 질의응답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한다고 해서 왔더니만 완전 개판이네. 질문 몇 개 나오니까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질의응답까지 취소하면 누가 믿고 애를 맡겨요? 저는 그냥 다른 유치원 알아볼래요. 그러니까요. 아까 PPT 설명할 때도 영 석연치 않았는데 이 학원이 왜 말이 많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괜히 소문이 난 게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굳이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며느리의 영어 실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저를 무식하다고 비웃던 며느리는 수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스스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일 이후 후폭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참관 수업에 참석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정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원장이 설명하는 교육 철학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공개 수업에서 보여준 모습들까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원래 학부모들 세계가 그렇잖아요. 아이 교육 문제만큼은 누구보다 민감하니까요. 한번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결국 그해 신입생 모집은 사실상 실패했어요. 상담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었고 등록을 고민하던 부모들도 하나둘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존 원생들이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혹시 우리 아이도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전학을 보내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치원 운영은 더 이상 어려워졌어요. 결국 며느리는 유치원을 정리하게 되었죠. 나중에 들으니까 실력 있는 새 원장님이 그 유치원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이름도 바꾸고 교육 과정도 전면 개편했다고 했어요. 검증된 원어민 교사들도 새롭게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괜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적어도 아이들이 배우는 곳은 제대로 자리 잡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유치원을 처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부터 숙였어요. 한참 동안 고개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관에 서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냥 밖에 세워둘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저도 굳이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며느리가 다시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걸 꼭 말하고 살아야 하니? 그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젊은 시절 미국 유학을 갔던 이야기, 아동학과 언어학을 연구했던 이야기,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연구했던 이야기까지 하나씩 들려줬어요. 저는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듣고만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마친 뒤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명품을 걸쳤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한다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니?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먼저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해. 그게 진짜 배움이고, 내가 평생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결국 그거였단다. 제 말이 끝났는데도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말이야,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지만 그날 안방에서 너가 네 남편한테 했던 말 나 다 들었어. 아니, 너 나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었니? 무식해서 애 못 맡긴다고 했던 그 말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 어깨가 움찔 떨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받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며느리가 생각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건 나 하나 상처 주고 끝나는 말이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너가 하는 말에 그래 그래 하면서 고개 끄덕이고 있던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걔가 그 말 듣고도 정말 아무렇지 않았겠어? 부모를 그런 식으로 욕하는 걸 듣고도 아무 말 못하는 자식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니? 그것도 자기 마누라한테 말이야. 그 일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운 좋게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인 부부에게 입양됐어요. 새 부모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셨고 공부도 마음껏 시켜주셨는데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어요. 또 버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더 잘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변명이냐고 따질 마음도 없었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그동안 했던 행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왜 그렇게까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 봐 항상 남들보다 더 대단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것 같으면 먼저 상대를 깎아내렸어요. 영어도 학벌도 사는 방식도 제가 더 낫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마음이 놓였고요. 돌이켜보니 다 부질없고 저를 갉아먹은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한참 말없이 바라보다가 며느리 손을 한번 잡아줬어요. 이미 잘못은 본인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까지 계속 몰아세우는 건 제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는 용기야. 그래도 네가 지금이라도 핑계부터 대지 않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다행이다. 앞으로는 잘나 보이려고 애쓰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단 달라진 모습을 오래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단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느꼈던 게 맞았던 거예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어린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많이 불안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무시당할까 봐 먼저 상대를 무시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끝내자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제는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잖아요. 잘못한 건 분명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평생 그 잘못만 붙잡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때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만은 않았어요. 먼저 전화도 한번 해보고 손주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육아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제 경험도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아는 척부터 하기보다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먼저 물어보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까 저도 며느리를 예전처럼 보기만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배운 만큼 훌륭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만큼 훌륭해지는 거였어요. 학벌도 재산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이 남에게 준 인상은 오래 남더라고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인생도 참 많아요. 제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